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 가족들을 향한 비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두 번째 높은 사전투표율이 본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 법률단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보 진영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여사를 겨냥한 발언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하게 또 공격을 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도 좀 스피커의 신중함을 보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유시민 전 작가가 말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뭐 표현이 거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여성을 비하하고 학력을 비하하고 그리고 그 외에 도대체 어떤 공적인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만 가득 차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뭐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하는 게 예를 들어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에도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또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는 훌륭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이지만 그분 또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학벌과 실력이라는 게 서로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제가 또 하나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지금 설란영 여사는 순천여고를 나오셨는데 그 당시 순천여고는 순천고와 함께 전남 지역에서 명문여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대학을 가는 그런 난이도라는 게 지금과는 또 달랐던 시절이고 고등학교를 그런 명문여고를 간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단순히 고졸이라고 폄훼할 그런 부분도 아닌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든 틀어서 설란영 여사가 약간 이제 각광을 받게 되니까 그 각광을 어떻게든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의도에 의한 발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유시민 작가가 발언을 잘못하셨죠. 실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유시민 작가가 평소에 이런 계급과 젠더에 대한 차별적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언은 분명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노동자 출신 또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도 충분히 들릴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유시민 작가가 발언을 실수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사죄를 해라 이런 요구들도 하고 계신데 지금 일단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선대위 직책을 맡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민주당 당적도 2007년에 그때 대통합 민주신당 때 대선 경선에 참여한 이후로 탈당한 이후에 한 번도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통합진보당 정의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당 계열의 정당 당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이거를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도 참 모양새가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시민 장관이 참여정부 때 장관직을 역임했고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이 노무현 대통령의 노무현재단 전직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범진보 진영의 인사가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저도 방송 이 이슈를 다룰 때마다 잘못된 발언이고 우리가 사죄해야 된다면 사죄할 부분은 명백하게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당 차원의 뭔가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문제는 선거 막판에 나온 이제 이른바 설화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선거에서.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반소매 티셔츠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유세에 나선 모습이고 유시민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만 과연 남은 3일 동안 영향이 어느 정도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좀 얘기도 듣겠습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가 한 발언이 지금 이제 여성표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비하, 여성 비하, 학력 비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유권자층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그냥 단순히 그 진보정당 계열 사람이니까 민주당하고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이 당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하게 이런 스탠스를 가져간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거를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용인하는 걸로 그렇게 충분히 유권자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측에 뭐 사과를 하라 이런 거에 대해서 당 차원의 그런 건 애매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애매한 문제라는 거는 결국 국민들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는지 안 하는지 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김문수 후보와 설란영 여사의 그런 그 서사를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전혀 뭐 노동자 비하, 여성 비하, 학력 비하가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그 초기에 김문수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설란영 여사가 가장이었습니다. 서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가 계시고 그 김문수 후보가 또는 이제 감옥에 안 계시다고 하더라도 운동권으로 이렇게 수배돼가지고 도망 다니시고 이런 과정에서 아이를 놓고 키우고 하는 그런 생업을 설란영 여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장 역할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민들께서 아시면 오히려 그 왜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이런 말을 했는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특히나 유시민 작가는 김문수 후보와 그 설란영 여사와 개인적으로 친분도 굉장히 돈독하고 과거에 운동권 경력도 같이 노동운동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너무나 상황을 잘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명백히 고의적으로 상황을 오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충분한 평가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저희 당이 입장 표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용인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치면은 국민의힘 당대표를 역임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여전히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 이번 선거도 역시나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공식적으로 입장을 또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보통 이렇게 선거 때 문제 설화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뭐 선대위 자격을 뭔가 박탈한다든가 아니면 당적에 대한 뭔가 문제를 삼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치를 뭔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선대위 직책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인사들에게 다양한 분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잘못된 발언이고 유시민 작가가 또 해명을 했잖아요. 해명한 부분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본인의 표현이 좀 거칠어서 잘못됐지만 나는 뭔가 계급적 아니면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근데 그렇게 들렸거든요. 제가 듣기에도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국민들 다수도 아마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사과를 하시는 것이 저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듣고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설란영 여사가 뭔가 노동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뭐 외모와 관련된 뭔가 그런 발언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상대 후보의 뭔가 그 배우자에 대한 비판만 너무 집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김문수 후보의 표를 깎아먹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해명할 때 이야기를 덧붙이셨는데 처음부터 이 이야기만 하셨다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분명 유시민 작가가 했던 표현이나 언행들은 저희가 보기에도 잘못된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설화는 이준석 후보의 TV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설화가 있었습니다. 이 원색적 발언을 둘러싸고 이제 고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허위 사실 공표라고 고발하자 이 후보는 무고 혐의로 맞고발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뭐 앞으로 정치적 책임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도 또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정치인은 본인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런 발언을 모든 연령대 그리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이 TV 토론,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그 발언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듣기에 매우 부적절하고 어린아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굳이 들을 필요 없는 이야기를 지적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탄압한다라는 지금 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아니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려고 했다면은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21년 12월 16일 날 이재명 후보가 당시 대선 기간에도 관련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아비로서 잘못 가르쳤다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과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하냐라고 질문을 물어보면서 뭔가 그거를 충분히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고 그거에 대한 그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 그리고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조금 또 뭐 왜곡한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했다는 거는 비판받아 마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본인을 뭐 제명하려고 한다, 탄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또 사실 과장해서 이야기한 게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민주당 의원은 한 4분, 5분 정도가 참여해 있는 그 징계안에는 징계안을 통해서 무조건 제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징계안의 수위에 따라서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내릴 수도 있고요.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30일 정도의 회의 불참 통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징계안들이 있는데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의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을 나를 제명까지 하려 한다 하면서 나를 탄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프레임하는 것은 본인의 잘못,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젊은 정치인의 아주 작은 실수는 크게 이야기한다. 본인의 실수가 여전히 아주 작은 실수라고 인지하고 있는 그 태도 자체가 여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 들어볼게요. 예, 이준석 후보는 TV 토론회, 3차 TV 토론회에서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응당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당연히 부적절했고 다른 표현 방법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모를 그런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 그 3차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 형사 소송을 통해 가지고 확정까지 됐어요. 벌금형이 확정까지 됐는데 적어도 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고소를 하려 그러면 허위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특정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그 허위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고소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 명백한 무고 행위거든요. 아직도 어느 부분을 허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지가 그 제가 확인이 안 돼 아무리 봐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벌금형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그 뭐 도박 문제도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죄도 있고 그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는 범죄 일람표 4개의 그 발언 중에 하나를 지금 그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면 어느 부분이 허위인 거냐? 그 허위라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 그러면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무고를 한 거고 아니 그 아무리 그 이준석 후보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무고를 해야 될 그런 권리가 이재명 후보한테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뭐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제 보통 대통령에 나가는 후보들에 대한 검증은 당연한데 예를 들면 배우자나 자식 어느 선까지 그러면 검증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질 것 같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아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보시기 일단 바라겠습니다. 영부인의 경우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 당선이 될 경우 영부인은 이 공적 자리에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외교적 행위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죠.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거는 이미 과거에 나왔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식 기소로 처벌도 받았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뭐 부인한다거나 이걸 덮으려고 노력했다거나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지위, 제1야당 대표였으니까요. 야당 대표의 지위를 통해서 이거를 축소시키려고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검증 과정을 통해서 지적당하고 비판을 받아야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처벌받을 거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굳이 들춰내면서 뭔가 이걸 검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2021년에 사과했던 그거 여전히 유효하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워딩을 꺼내가면서 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무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방송상에서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실제 거기 뭐 댓글로 달려졌다는 그 표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다르게 좀 바꿔서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댓글과 다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건 허위 사실이죠. 그리고 그 허위 사실 유포의 두 번째 부분은 이준석 후보의 그 개인적인 또 그 성접대 관련 그 부분과 관련된 무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뭐 무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계 좀비속 배우자 정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그 사람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온 길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거나 또는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그런 검증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거쳐가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이회창 그 후보가 두 번 이제 그 대선에서 낙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아들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 나중에 이제 김대엽 그분에 대한 가짜 뉴스라고 판명은 났지만 어쨌든 그 국민들은 아들에 관련한 문제가 대통령 후보의 중요한 사유다 이렇게 그때 이미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건 아들 문제니까 그건 남이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 그거는 저는 뭐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아들과 관련한 문제를 그냥 아들의 도덕성에만 집중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그 상습 도박과 관련해서 707회에 걸쳐 가지고 2억 원이 넘는 현금이 지금 도박 자금으로 입금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떤 자금으로 이것이 입금이 된 거냐, 본인이 뭐 다른 어떤 재산 형성과 관련한 다른 방식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는 단순히 아들의 문제뿐만이 아닌 거기에 어떤 다른 혐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냐, 그런 부분까지도 아울러 지금 국민적인 판단을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 저번 대선에 나왔다, 그리고 이번에 판결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판결로 유죄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렇게 했다 안 했다를 판결이 없이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거와 형사 판결이 있는 상태로 인식되는 거, 그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판단도 추가로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또 어제 있었던 후보들의 유세 현장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 그 발언, 또 현장 발언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문수라는 윤석열 아바타를 통해서 내란 속에 윤석열이 다시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들에게 압도적 심판을 가하는 것, 이게 바로 대선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계엄이라면 아주 싫어하고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엄을 안 하고. 네, 대선 마지막 주말 총력전 후보들의 일정, 이재명 후보는 경기 남부권을 가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동해안 일대, 이준석 후보는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지역이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이 내란 종식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김문수 후보 역시도 이 부분, 계엄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경우에 독재 부분을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먼저 이재명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경기 남부권 가는 이유와 내란 종식 프레임. 네. 일단 그 기조와 메시지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막판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파면으로 인해서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번 조기 대선의 성격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게 저희 민주당의 그 막판 선거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 남부권을 비롯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거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충청권까지 포함이 되지만 수도권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번 대선의 유권자의 51%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22년 대선을 떠올려 보면 그 당시에 사실 수도권에서 그 이전까지 뭔가 민주당이 좀 높은 득표율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대선에서는 서울에서 5% 정도 지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아무래도 경기도지사 출신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한 6% 가까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수도권 전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좀 표 차이를 많이 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마지막 선거 일정, 막판의 선거 일정을 수도권에서 지금 치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동해안을 돌면서 반 이재명 색깔을 분명히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사전 투표 일에 사전 투표율이 낮은 지역이에요. 전통적으로 이제 영남이나 아니면 강원도도 그 TK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정서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전 투표율에 호남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좀 투표율이 낮았고,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 본투표를 하러 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거예요. 이 본투표가 지금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 본투표에 어떻게든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지세를 이끌어내고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직접 이 동해안 라인을 가셔가지고 그 엎드려 호소하는,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선거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그 동해안 라인 쪽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세를 계속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그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본선거를 투표하려는 심리로 많이 전이됐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사전 투표율이 34.74%예요. 지난 대선보다 낮았어요. 조금 낮아서 역대 두 번째인데, 첫날만 하더라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둘째 날 조금 이제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대선보다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유권자들의 이번 대선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는 금토 주말이 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투표율이 높게 나오지 않고 주말에 대폭 올라가서 역대 최고 기록을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근데 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면서 목금 둘 다 평일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측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다. 역시나 이번 그 비상계엄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확실한 이 심판적 성격을 띠는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저희는 보였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사전 투표가 2013년 상반기 재보궐 때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부재자 투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 투표 날 할 수 없는 분들만 하는 거여서 한 1%, 2%의 유권자만 참여하는 거였는데 사전 투표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초반에는 사람들이 본 투표 날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안 하다가 이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점점 올라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다음 정상적인 대선이 치러지게 돼서 사전 투표가 또 다시 주말을 끼고 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더 많은 투표율이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 제도를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는 평일에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돼서 높은 기록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전 투표 제도가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어느 정도 정착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사전 투표의 관리 부실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를 하고 계시고, 근데 그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뭐 첫날에는 어쨌든 사전 투표제가 있는 이상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지세의 집중도, 투표율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데 첫날 투표를 하고 그 다음 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신촌에서도 뭐 투표지를 가지고는 어디 밥 먹고 와서 투표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이제 큰 문제가 그 둘째 날에 있었던 오전에 있었던 용인에서 발생한 그런 그 회송용 투표 봉투에 이미 기표가 돼 있는 투표 용지가 있었다는 거를 그 한 투표인이 발견해 가지고 그거를 신고를 했는데, 근데 터무니없게도 중앙선관위가 그것이 그 투표인의 자작극 의심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알림을 냈어요. 근데 저희가 그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투표 용지를 받고 그 투표 봉투를 받고 기표소로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 투표 봉투에 그 투표 용지가 있는 걸 발견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본인이 들고 있다가 끼워 넣는 식의 자작극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온 그 30대 여성분이었거든요.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무슨 자작극을 벌이러 온다? 이런 것도 도저히 정황상 맞지가 않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자가 그 선관위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작극이라고 의심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그대로 또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아니 이 관리 부실에 대해서 이 상황을 따져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그럴 행동을 해야지, 그거를 마치 투표인의 자작극으로 몰고 가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굉장히 그 나쁜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내용들이 보도되기 시작하니까 본인의 어떤 투표나 이런 것들이 오염될까봐 저는 본 투표율로 옮겨갔다고 생각하지, 이게 그 단순히 이게 휴일이 아니라서 그렇게 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결과적으로 올해 이제 이번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 기록을 본투표까지 해서 경신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 하나 하고, 그렇다면 과거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한테 유리하다는 공식이 있었는데 지난 대선에서 그 부분이 깨지긴 깨졌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일단 본투표까지 합친 최종 투표율이 역대 대선 그리고 특히 지난 대선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를 희망한다. 왜냐하면 더 많은 주권자들이 참여를 해야 당선자에 대한 이런 대표성, 정당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저는 이번에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에 대한 분노를 갖고 계신 분들이건 어떤 다양한 이유를 갖고 계신 모든 주권자들이 최대한 많이 투표장에 올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실 관리
관리 이런 것들 지적해야죠. 민주당도 계속해서 선관위의 부실 관리 이런 것들 지적하면서 선거 이후에 어떻게든 이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근데 지난 대선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을 떠올려 보면 대구 지역은 그때도 사전 투표율이 낮았었거든요. 근데 결국 최종 투표율로 가면은 평균 투표율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영남 지역 분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약간 본 투표 날 투표를 행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사전 투표율에만 보고서 뭐 민주당이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렇게 예단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끝까지 최종 본 투표일 하는 날까지 우리 당을 지지해주는 모든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기 위해서 투표 동료 운동을 비롯한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투표율과 본 투표율의 상관관계에 따라 가지고 뭐 각 정당의 후보들이 유불리를 계산하는 건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예상은 하지만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뭐 호남이 사전 투표가 높고 영남이 낮았다고 하지만 아까 우리 그 부대변인 말씀하신 거대로 저번 대선에도 그렇고요. 전통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영남이 높고 영남이 낮고 호남이 높습니다. 게다가 그 투표율 전체 투표율도 박근혜 대통령 때 이후로도 보면 75%, 77%, 77%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77과 75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투표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번 연속의 대선 동안 요 정도 형성을 하는 과정에서 뭐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또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지그재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특정 정당이 유리하거나 특정 후보가 유리하거나 그런 유불리를 따지는 건 저는 뭐 맞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 정당의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각 정당이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적절히 선거운동에 반영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